중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성공을 확신했던 한 여성.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최종 면접에서 한국인 때문에 탈락하고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중국 여성을 버리고 한국 여성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왜?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가 본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태어나 줄곧 상위 1%를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명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베이징의 유명 대학에 진학했죠. 부모님은 기업을 운영하셨고 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부모님의 도움에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학점 관리도 철저히 했고 대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교수님들도 저를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했고 친구들은 제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제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사회의 상위층에 속할 줄 알았죠. 학점도 좋았고 대외 활동도 탄탄했으며 교수님들의 기대까지 받았으니까요. 중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길을 밟아왔으니 저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예상한 것과 너무 달랐어요. 졸업을 앞두고 기업 인턴을 하며 안정적인 취업을 기대했지만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죠. 제 스펙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명문대 졸업이라는 타이틀도 있었어요. 부모님의 인맥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에 저는 당연히 유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저는 한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면접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경쟁자들 중에서도 저는 가장 뛰어난 학벌과 경력을 자랑한다고 믿었어요. 면접관들이 던지는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고 제 발표는 완벽하게 흘러갔죠. 그 자리에서 함께 경쟁했던 한국인은 저와 같은 대학을 다녔던 친구 서연이었어요. 대학 시절 저는 서연이를 한 번도 경쟁 상대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학점도 낮았고 특별한 인맥도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저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교수들과 친분을 쌓으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서연이는 조용하고 소박한 성격으로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 서연이를 무시했습니다. 이 친구가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졸업 후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이 면접장에서 서연이를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한국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국제적인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고 했어요. 잠깐의 반가움을 뒤로한 채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서연이가 최종 면접까지 왔다고. 그래도 이 정도 경쟁자는 쉬운 상대지. 면접 당일 저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했고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발표를 마쳤어요. 반면 서연이는 제 눈에 자신감 없이 보였고 몇 번 말을 더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했죠. 이번 기회는 내 것이고 서연이는 결국 떨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최종 발표 날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은 없었고 대신 서연이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내가 면접 성과도 좋았고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대답했는데 왜? 저는 면접관에게 직접 피드백을 요청했어요. 면접관이 내린 평가에서 저는 기술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반면 한국인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돋보였다는 이유로 선택되었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교육을 받은 저보다 서연이가 더 나은 평가를 받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면접관들은 중국식 사고방식을 문제로 삼았지만 저는 그들의 기준이 편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기껏 한국인이나 합격시키는 수준 낮은 면접관들이라고 비웃고 싶었어요.
이런 기업이라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 회사를 나왔어요. 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찝찝한 기분은 떨칠 수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라면 당당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겠지만 오늘만큼은 자존심이 상해서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알아차리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명문대 출신으로 글로벌 기업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었고 재력도 상당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어디 그뿐만인가요? 제 남자친구는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인맥도 넓어서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었죠. 그는 최고급 세단을 몰고 다녔고 도심 속 전망 좋은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어요. 그는 언제나 제게 넌 특별한 사람이야 라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저는 남자친구의 존재 덕분에 세상이 아직 제 편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해외 명품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을 선물해줄 때마다 제 삶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배경과 성공을 보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도 탄탄대로일 거야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당연히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그가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남자친구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자친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더니 애매하게 변했습니다. 대답을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를 함께한다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정작 그는 그저 즐거운 연애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꿈꿨던 미래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불안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도 확신했던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애정을 담은 위로인지 아니면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변명인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의 감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그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가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녀와 한국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 쇼핑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단순한 권태나 자연스러운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떠나 한국 여자로 환승한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학벌도 낮고 인맥도 없던 한국 여자와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반감도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겨우 한국 여자 따위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점점 한국 사회 전체로 번져갔고 저는 한국을 비하하는 말을 주변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서연이는 합격했고 왜 제 남자친구는 한국 여자와 연애를 선택한 걸까요? 답을 찾고 싶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SNS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의 계정부터 찾아보았어요. 회사 생활을 공유한 그녀의 게시물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프로젝트 발표 자료, 글로벌 회의 참석 사진, 해외 출장 모습 등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동료들이 남긴 칭찬과 격려가 넘쳐났죠. 그녀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서연이가 이렇게나 전문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걸까요? 대체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의 SNS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련된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문화적인 센스도 남달랐습니다. 그녀가 올린 글과 사진들은 단순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스타일과 감각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일하는 회사에서 개최한 행사 사진에서는 정리정돈된 사무실과 프로페셔널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심지어 그녀가 쓴 문장들조차 자신감 넘치고 똑똑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 여성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외모만 가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능력이 있었고 자기 표현이 확실한 듯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사랑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보다 뒤처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라는 질문은 이제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궁금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나라에 불과한 한국에서 저는 당연히 VIP 대접을 받을 것이라 믿었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그들의 환대를 기대했거든요. 적어도 여행하는 동안만큼은 기분 좋게 대우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여행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공항 내부는 예상보다 깔끔했고 직원들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도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고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대중교통 안내 표지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저는 애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항 하나 잘 운영된다고 나라 전체가 다 잘 돌아간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 중국의 공항이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국제공항도 최신 시설을 갖춘 터미널이 있지만 매번 그 혼잡함과 소란스러움에 피곤함을 느끼곤 했죠. 출국 심사장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먼저 나가려고 밀치고 줄을 서도 새치기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때로는 무뚝뚝한 태도로 짜증 섞인 응대를 하기도 했죠. 그에 비해 한국의 공항은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직원들은 방문객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조용하니까 오히려 불편한 거 아냐? 저는 당연히 택시를 타고 이동할 생각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하철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정말일까? 자동 발권기에서 표를 끊으려 했는데 옆에서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의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설명 덕분에 어렵지 않게 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괜히 친절한 척하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표를 받고 나니 조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전광판에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열차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지하철 내부는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구가 적으니 관리가 쉬운 거겠지. 중국처럼 사람이 많다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베이징 지하철이 떠올랐습니다.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밀려들었고 서로 먼저 타려고 다투는 광경이 익숙했죠. 열차 안에서는 시끄러운 전화통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노약자석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흔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먼지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이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방향제 냄새까지 나는 듯했죠. 하지만 저는 애써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군. 저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베이징의 풍경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후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한국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신호를 잘 지키며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기에는 좋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질서를 잘 지키는 걸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베이징의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인구가 많아 늘 복잡했고 쓰레기통이 부족해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눈에 띄곤 했죠. 횡단보도에서는 차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일이 흔했고 보행자들은 그런 차들을 피해 알아서 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들이 알아서 멈춰주는 모습이 신기했지만 저는 애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질서일지도 몰라. 경찰이 단속하니까 억지로 따르는 거겠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순간 어색함이 몰려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손님과 점원이 단순한 거래 관계일 뿐이었고 굳이 친절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환한 미소까지 지어주면서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히 손님에게 잘 보여서 돈을 더 쓰게 하려는 전략이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친절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비스 자체를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무시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자꾸만 중국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떠올랐지만 저는 애써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경복궁 방문이었습니다. 자금성과 비교하니 규모가 작고 소박해 보였어요. 역시 한국은 중국 문화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붉은 기둥과 기와지붕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중국 황궁의 웅장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여겼죠. 주변을 걷다 보니 한 무리의 관광객이 가이드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 양식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다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독자적인 문화라니 결국 중국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무심코 그렇게 말해버렸죠.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중국인이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확인하더니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중국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당신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랍니다. 제 뒤쪽에서 서 있던 다른 관광객들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전 중국에도 가봤어요. 베이징, 상하이, 시안 같은 유명한 도시들도 방문했죠. 처음에는 중국 문화가 정말 대단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역사도 길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직접 가보니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는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관광지마다 사람들로 북적여 질서가 전혀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반면에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친절했죠. 한국에서는 길을 물어보면 누구나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택시를 탈 때도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려는 기사들이 많았죠.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의 그림자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네요.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본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주변 관광객들이 끄덕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말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말한 것들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베이징의 거리와 관광지들이 떠올랐어요. 중국에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 동시에 무질서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줄을 서지 않고 밀치는 사람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더 낫다는 걸 인정할 수는 없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불편한 감정을 눌렀습니다. 괜히 더 따져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너무 불쾌했거든요.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따라 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저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아까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속이 불편할 때는 맛있는 걸 먹는 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 기분 전환을 할 겸 유명한 대형 쇼핑몰을 찾았죠.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쇼핑몰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보다 현대적인 분위기에 깜짝 놀랐어요. 쇼핑몰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깔끔한 동선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는 최신 한류 스타들의 광고가 계속 바뀌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 스타들의 광고판을 배경으로 포즈를 잡거나 매장 간판을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중국에서도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열광적인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한류가 인기라곤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을 파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 놀라웠어요. 매장은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줄까지 서 있었어요. 한 여성은 손등에 크림을 바르며 감탄하는 표정을 짓더니 직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신중하게 제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일부 관광객들은 이미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고 몇몇은 친구들과 함께 제품을 비교하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 브랜드가 아무리 인기가 이렇게까지 열광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결국 무심코 혼잣말을 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중국산 원료를 가져다 포장만 한 것들이겠지.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또 다른 외국인 여성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 품질 때문이에요. 중국 제품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제 경복궁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한국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렇게 반박하는 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한국을 고호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내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실제 세계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계속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반박하는 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단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외국인들까지 나서서 한국을 감싸는 걸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중국인인 제가 아닌 한국인인 서연을 선택한 이유. 전 남자친구가 한국 여자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제가 겨우 한국이라고 깎아내렸던 이 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무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국이 중국보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현실이 불편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중국이 더 위대한 나라라는 신념이 무너질까봐 애써 부정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한국을 비하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 자존심이 저를 눈멀게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력과 시스템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방문한 한국에서 저는 VIP 대접을 받기는커녕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경복궁에서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지키려는 외국인들에게 질타를 받았고 쇼핑몰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무시하려다 오히려 반박을 당했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느꼈어요. 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은 저 같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을 존중하는 외국인들이었어요. 저는 VIP가 아니라 외국인들로부터조차 한국을 몰라보는 바보 취급을 당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워왔어요. 한국은 단지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본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제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 한국은 강한 나라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달릴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왔던 걸까? 제가 믿어왔던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자존심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을 무시했던 건 한국이 아니라 결국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생각을 그대로 고집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달라질까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저 자신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 왔다가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반박당하고 결국 한국의 진짜 위상을 깨닫게 된 것 같네요. 과연 그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